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시댁에 좀 큰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사람 한 명 잘못 들여서 콩가루 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끝은 통쾌한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하려면 시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아버님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버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었고요. 집에 빚도 많았다고 해요. 장남이셨는데 줄줄이 동생도 많아서 아버님한테만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가난해서 굶는 날도 많았고요. 물로 배 채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는 공장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손에 쥐어지는 건 얼마 안 되니까 현타가 세게 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원양어선을 탔고요.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기고 나서야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사우디로 가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재산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빚 갚고 줄줄이 동생들 공부도 시켰고 장가도 보냈고요. 그렇게 부모가 할 도리를 장남인 아버님이 다 하시고 나서 뒤늦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딱 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저녁밥을 해 먹을 때 그때야. 나도 그때 메뉴까지 다 생각나.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였는데 그땐 요리도 못했거든. 서툰 솜씨로 처음 만들어낸 저녁밥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맛있고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 어머님, 아버님 서로 애틋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신혼 초기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고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여전히 관계 좋은 비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린 서로를 안타깝게 여겼거든. 그런 마음이 정말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 아버님과 어머님은 결혼 후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낳고 키워냈어요. 그중 첫째가 제 남편이고요. 아래로 4살 차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방앗간을 하세요. 돈을 많이 버신 아버님이 건물을 사셨고요. 그 건물 1층에 가게를 여신 거죠. 한평생 그 건물에서 사시다가 건물이 오래되자 새로 지어서 원룸 건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면서 살고 계세요.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시고요. 원래는 그 건물 맨 위층에서 4식구가 살았다가 2 아들들이 일 때문에 다 독립해서 살게 되니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따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사시게 되었죠. 건물만 해도 평가액이 50억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 소박하게 사세요.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지도 않고요. 가장 큰 사치가 자식들 만났을 때 비싼 일식집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인 분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런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요.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고요. 그 후부터 자주 그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자주 왕래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햅쌀로 뽑은 떡이야. 이건 떡국용이고 이건 구워 먹는 용으로 각각 싸놨다. 부모님 갖다 드려. 아유, 아버님 감사해요. 매번 저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저는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고요. 아유, 예, 그런 말 말어. 네 존재만으로도 너는 네 할 일을 다 했다.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재미나게 살면 돼. 그게 큰일하는 거야. 알았지? 정말 너무도 집안 분위기가 좋았어요. 주변에서 하도 시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런 복을 받나 싶을 정도로 시댁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거리낌 없이 어머님, 아버님을 자주 뵀었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며
저희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은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풍이 2번이나 왔었다고 했고요. 거동도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병원 잘 다니고 있고 괜찮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죠.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분 다 점잖고 배우는 것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제 직업이 교사거든요. 2분은 제 직업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사우디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쁜 생각들도 들었을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됐을 형편이었다면 난 이렇게 힘든 일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야. 난 중학생 때 영어를 참 좋아했었어. 그런데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거든. 그게 아니 된 거야. 만약 누군가가 나를 밀어줬다면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좋아한 거야.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 배움에 한이 생기고 선생님이 꿈이었던 네 시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한 거지. 그건 엄마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첫눈에 반했네. 남자는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그래? 당신도 나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 꺼냈었잖아. 그럼 당신도 날 첫눈에 보고 반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건가? 아버지 피가 어디 가겠어. 아들한테 오지.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저희 참 집안이 화목하죠. 제가 얼마나 예쁨을 받는 며느리일지 예상이 되시죠. 저 정말 시부모님 때문에 속 시끄러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고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하고 흔한 직장인이에요.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연애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공감 하나만으로도 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은 그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결혼 전에도 자주 만났더니 시댁 모임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시댁 모임이 재밌었어요. 다른 시댁과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시고요.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보다는 이해와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저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아.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내 얘기 잘 들어주시고 내 편 들어주니까 나 정말 너무 힐링이 돼. 우리 엄마는 안 그러잖아. 뭔 말만 하면 내 잘못이 뭔지를 따지고 나보고 잘하라면서 잔소리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내 기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까 너무 좋아.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서 많이 배우긴 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말이야. 아마 내 생각에 아빠가 많이 배웠으면 교사 말고 외교관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어머, 맞아. 그것도 잘하셨을 것 같아. 말을 워낙 잘하시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많이 배워서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지만 서로에게 배워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이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부모님께 보답하고 효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 저희 평화로운 시댁의 일상을 깨우는 건 바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동서를 처음 만난 건 서방님 상견례 때였어요. 그때 저희 부부도 참석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어머니였는데요. 그분이 이상하게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유,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해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예요, 애. 얘가 또 좀 예민해서 저도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보내긴 할 거지만 심성은 착하니까 좋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도 제 자식입니다. 저로 맞춰가며 잘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들었으면 아, 그냥 인사치레구나 하는 생각이었을 텐데요. 그날만 해도 7, 8번은 한 것 같아요. 부모인 본인들한테도 예민하게 군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요. 여러 번 같은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도 저도 좀 표정 관리가 안 되었죠. 더 이상 할 리액션도 없었고요. 자기 부모가 자꾸 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니 동서는 아주 요염을 떨면서 그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다고 그래. 엄마한테만 그랬지. 엄마니까. 이제 그만 말해. 얘가 이렇게 싫은 말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휴, 모쪼록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과 저는 웃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동서 성격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하지만 결혼까지 별 탈이 없었고요. 서방님께 이야기를 들어도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진행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더라고요. 또 동서 성격이 워낙 싹싹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종종 시댁 식구들과 밥을 먹었는데 동서는 활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고만 있어도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좋은 기운 많이 얻었고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더 시댁이 단합 잘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보다 4살 어리고요. 저희 부부가 동갑이라 8살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톡톡 튀는 매력으로 좋게 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딱 동서 어머님 하신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젊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황당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머님은 동서네가 결혼도 했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 모임을 한번 하자고 했었죠. 그때 어머님이 자식들 맛있는 밥 먹인다고 직접 재료들을 공수해서 한상 가득 차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들 퇴근하고 와서 밥 한 끼 든든히 먹고 주말은 각자의 집에서 쉬라는 어머님의 배려가 있으셨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 게요. 저도 어머님을 도우려고 일찍 퇴근해서 바로 시댁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메뉴를 구상한 것을 말해줬는데요. 명절 잔치 마냥 메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갈비에 낙지볶음에 빈대떡에 그 외에 밑반찬까지 어머님 혼자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어머님을 도우러 갔는데 하지만 이미 한상 가득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들 것도 없었어요. 아휴, 어머님 어떻게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도우려고 일찍 왔는데 도울 것도 없네요.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네 시아버지랑 같이 장보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은 돼. 못하러 왔어. 일찍 왔으면 집에 가서 쉬다가 오지. 이왕 왔으니까 안방에 가서 좀 누워있어. 일하면 너 피곤해. 그래서 그냥 다른 가족들 올 때까지 시댁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가족들이 퇴근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다 도착했고요. 어머님을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이 상에서 뭘 맡으셨어요? 갈비? 낙지볶음? 형님이 솜씨 부리신 건 뭐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겠거든요. 아니, 내가 한 건 없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 일찍 퇴근하고 온다고 왔는데 이미 어머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상 차리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 맛있지? 어머님 음식 진짜 잘하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서는 한껏 비웃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아, 형님도 성실한 며느리는 아닌가 봐요. 하긴요. 시댁 일이라면 며느리들이 다들 질색하니까요. 형님도 뭐 흔한 며느리네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의아스러웠어요. 저 그 말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휴, 동서가 모르나 본데 나 어머님 아버님과 많이 친해. 그래서 신혼집도 일부러 시댁이랑 가까이 구해서 살고 있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님 아버님도 괜히 며느리 잡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저도 어머님 집 근처로 이사 올까요?
어머님이 저희 집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애 낳으면 애도 봐주시고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일 시키려고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거야? 자신의 일은 자신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선생님이라 그런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네요. 그런 어투 좀 별로네요. 동서가 잘 모르니까 알려주려는 거지. 속단하고 오해해서 말하는데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 어딨어? 예, 그만들 해라.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리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둘째 네가 싫다고 하면 우리도 부담스럽게는 안 할 거야. 애 낳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는 주지만 전적으로 맡을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니? 어머님도 표정이 안 좋았고요.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동서한테 일침을 가하니 동서 입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동서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동서 미친 거 아니냐고 퍼부었어요. 남편도 동서가 그런 사람인지는 몰랐다며 선을 넘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동서를 만나도 열받는 일이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2, 3년 후 시어머니 환갑 때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머님 환갑은 팬데믹 때였고요. 그때는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했던 그럴 때였어요. 그래도 어머님 환갑이신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동서가 어머님 생신상을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밖에서는 음식점 못 가니까요. 제가 어머님 환갑을 맞아서 여러 가지 차려볼 테니까 저희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 정말? 맞아,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긴 하지. 나도 그래서 4명씩 번갈아 가며 밥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동서가 그래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솜씨는 없지만 상을 잘 차리니까요. 어머님 환갑은 저희 집에서 치르는 걸로 해요. 동서가 먼저 이렇게 나서주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제가 솜씨가 전혀 없어서 그런 손님상을 차리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집에서 손님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 동서가 기특해서 상 차림 비용으로 얼마 정도 동서한테 보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어머님 생신날 동서네 집으로 갔더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환갑이니까 요즘 환갑맞이 상차림을 위해 병풍이나 상을 꾸미는 용품들도 대여해 주니까 그런 걸로 꾸며보라고 조언도 했었거든요. 동서는요, 애들 생일 마냥 풍선으로 집안을 꾸며놓았고요. 더 황당한 건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죄다 배달로 시켜놓았더라고요.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키고 족발과 보쌈, 피자와 스파게티 이렇게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미역국이 없더라고요. 용품들도 죄다 일회용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오자마자 어머님 머리에 고깔 모자를 씌우는데 저는 정말로 기겁을 했지만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길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요, 동서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울 때가 되었는데 자자, 다들 잘 드셨죠? 그럼 밥값을 하셔야죠. 형님과 어머님은 저랑 같이 상을 치우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은 쓰레기 버리고 맥주 좀 더 사오세요. 이렇게 자기보다 손윗 사람을 전두지휘하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도와줄 텐데 말하는 뽐새가 재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예의 없게 구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말했어요. 동서가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부른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무슨 사람 부리듯 윗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련히 안 하겠어? 동서 힘드니까 거들겠지만 이렇게 먼저 시키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아니지? 제가 싫은 말을 하니까 동서는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이래서 씨는 씨라고 하나 봐요. 친정에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래, 너 혼자 다 해. 어디서 어른들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 야, 그리고 시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야.
어디 어른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썩썩게. 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부르질 말았어야지. 뭐? 밥값? 얘가 진짜 미쳤나? 저도 열이 받아가지고요. 다다다 동서의 만행을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음식이나 꾸밈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른들한테 밥값을 하라고 하질 않나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동서한테 퍼부었어요. 어머님 생신날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또라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겨우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말려서 거기서 멈췄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귓등으로 들렸을까 싶더라고요. 제 입만 아픈 거죠. 그렇게 어머님의 환갑은 환장의 파티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버님께 연락이 왔었어요. 그네야 기분 좀 풀렸어. 아니 아무래도 작은 애가 한다고 했지만 속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버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저도 손아랫 사람이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그리고 동서와는 차차 풀어갈게요. 그래, 내가 널 많이 믿고 의지하는 거 알지? 마음 풀고 둘째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풀었으면 좋겠다. 네,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아버님. 자꾸 동서를 봐주니까 계속 저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맞춰서 살아요. 그건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어요. 동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내주세요. 그래야 배우는 거니까요. 아버님이 알았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또 저녁이 되니까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도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나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야. 아, 네, 그럴게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주변에서 하도 시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간 거예요. 죄송해요. 동서 지금 시집 온 지 4년 차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적응할 만도 하지 않아? 아니 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내가 동서를 갈구기를 해. 왜 이렇게 사람이 꼬여있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제 성격이 모난 걸 어떡해요. 저 그리고 그날이었어서 좀 예민했었다고요. 저 가뜩이나 예민한데 그날 되면 더 예민해진다고요. 아니 암튼 그래도 제가 사과드리려고 연락 먼저 드렸으니까 사과 받아주세요. 동서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제 전화 끊고 어머님께도 전화했었나 봐요. 둘째한테 전화 왔었어. 어제 사과하더라고. 그런데 뒤이어서 바로 둘째 사부인까지 전화가 왔었어. 딸 교육 잘못 시켜서 죄송하다고. 아유 그런 전화는 처음이라 내가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어머, 사돈께서요?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데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요. 그러니까 말이야. 둘째네 사부인은 성격이 참 괜찮던데 둘째는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지 그 사과 받아줬어. 그리고 이런 일로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사돈께서 마음이 불안한가 봐요. 어머님이 자기 딸 미워할까 봐요. 아무튼 뭐 잘 됐네요. 어머님, 동서가 저한테도 전화해서 사과했고요. 그래서 풀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의 개념 없고 막대 먹은 어머님 환갑잔치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면역력 저하로 알레르기도 올라오고 신장에도 이상이 생겨서 배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제가 겨울방학 때라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또 남편은 출장이 잦은 직군이라 집에 없는 날도 많았고요. 어머님은 차를 운전 못하시고요. 저희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신세를 참 많이 진다. 이걸 다 어찌 갚을지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한테 의지를 많이 하게 되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더 해주면 더 해줬지. 이렇게 제가 빚진 거 갚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신세 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아버님이 저에게 당신 때문에 귀찮을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아버님께 받은 사랑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기꺼이 한다고 자청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저한테 참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차도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땐 입원도 하시고 괜찮아지면 퇴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다음해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방앗간은 정리했어요. 어머님 혼자 일은 못하겠다고 해서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머님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가 많이 좋았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빈자리가 어머님께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댁에는 아버님 짐도 그대로 있고 익숙한 생활에서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에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어머님이 전화 와서 펑펑 우셨어요. 제가 수업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서 점심시간에 어머님께 전화를 다시 거니까 펑펑 우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수업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집 아니시네요? 어디세요? 밖이세요? 큰애야, 나 어떡하니? 잠깐 마트에서 뭐 좀 사고 집에 가려는데 현관문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빈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 네 시아버지 물건 보면 자꾸 그 사람이 올 것만 같고 무서운 생각만 들어서 괴로워.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으세요. 뭐 커피숍이나 편의점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시고요. 제가 지금 반차 쓰고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님을 찾으러 갔어요. 어머님은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계셨고요.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말없이 닦으며 마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무서워서 그 집에 못 살겠어. 네 시아버지 옷장 여는 거나 서재에 들어가는 건 너무 무서워서 그 방 문을 여는 적도 없어. 나 어떡하니? 어머님, 그럼 일단은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런데 저희 집이 작고 낮에는 저희도 없어서 계속 살기는 힘드실 거예요. 오늘은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질게. 이대로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 너 피곤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어머님을 그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고요. 아무래도 우울증이 크게 온 것 같아서 병원도 따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일단 그 집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 무슨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리해주는 업체 불러서 아버님 짐을 싹 다 정리하게 했고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도배장판도 새로 하고 싱크대도 새로 바꿨어요. 옷장도 다 버리고요. 여러 개 새로 샀어요. 그렇게 재배치를 하니까 어머님 기분도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집안 바꾸니까 기분이 좋다. 우리 집 안 같아. 이사간 느낌도 나고 좋네. 고마워, 큰애야. 어머님 기분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좋은 데로 갔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님만 생각하고 사세요. 하늘에서 저희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님이 봤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마음을 놓으시죠. 그렇죠? 내가 그러면 힘을 내볼게. 고마워. 아유, 큰 돈 들여 썼겠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니? 내가 살면서 잘할게. 이미 충분히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어머님,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으세요. TV도 보시고 친구들과 고수도 재미없어도 치세요.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아버님과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게 집안의 이것저것들을 많이 바꿨고요.
어머님도 매우 흡족해했어요. 기분 전환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좋은 기분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귀찮아할까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동네 어머님 친구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전히 그 집 무서워하고 낮에는 자기들이 가 있긴 하지만 밤에는 비가 와도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다고요. 하루는 밤새 성당에 있다가 아침에 돌아오셨다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서방님네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을 저렇게 혼자 놔두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남편과 시동생은 더 복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은 작고 낮에 아무도 없어서 어머님을 돌보기가 쉽지 않고요. 동선에도 맞벌이라 사람이 없는 건 똑같지만 집이 멀었죠. 그런데 동서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집에 사람이 있으면 북적북적해서 어머님이 더 이상 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생활 환경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마치 아들 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성격이 더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재수 씨,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는 하지만 재수 씨한테는 시어머니인데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배려가 먼저인 분이신데 같이 살아도 어머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 꺼내기 어려웠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너무 고마운 생각이었어요. 믿음직스럽진 못하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동서의 장점은 말이 많고 발랄해요. 뭐 또 어머님 부려먹을 생각을 하더라도 어머님께는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서가 어머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께도 말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살기 적적하시고 외로우시죠? 그런 어머님 마음을 알고 동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둘째가? 아유, 나야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지. 나 혼자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 근데 둘째네가 들어와 준다면 나야 땡큐지. 언제 들어올 수 있대? 그건 차차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일도 쉰대요. 이러쿵저러쿵 하며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너무 고맙네. 싸우더라도 사람이 있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지금 둘째한테 전화해 볼게. 저 이만 끊어봐라. 어머님은 동서가 당신 집으로 들어온다니까 매우 신나하셨어요. 동선에 온다고 한 그날부터 청소도 어찌나 열심히 하시던지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활기를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얼마 후 어머님 댁으로 들어갔고요. 한동안 잘 살았어요.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동선은 어머님과 꼭 붙어서 재밌게 살더라고요. 낮에는 찜질방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커피숍 투어도 다니고 보기 좋았어요. 제가 마음을 써준 동서가 너무 고마워서 종종 옷도 사주고 외식 상품권도 주고 그랬어요. 주말이면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있겠다고 하면서 동선의 부부 여행 갔다 오라며 호텔도 잡아주고 그랬죠. 동서도 참 예의 있게 그것들을 고맙게 잘 받았고요. 싱글벙글거리며 즐거워 보였죠. 그렇게 저희 시댁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문제가 일어난 건 동서가 어머님네로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부부만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머님 집으로 갔더니 저희 둘만 조용히 어머님 방으로 불렀어요. 은밀하게 이야기할 게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말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네 시아버지처럼 한순간에 갈까봐 걱정이 돼. 날이 추워지면 뇌졸중, 중풍 이런 거 잘 걸린다는데 내가 앞으로의 일을 좀 미리 처리를 해두고 싶어졌어. 무슨 일?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어? 어머 혹시 재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맞다. 네 아빠와 내가 열심히 일군 재산들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작은 애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얘네랑 살 거니까 남은 재산 둘째 애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니? 뭐라고? 남은 재산을 모두 다? 엄마 그런 게 어딨어. 물론 재수 씨가 엄마한테 잘한 건 사실인데 그걸 다 준다고? 나는 뭐 자식도 아니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모두 동선애한테 주겠다니요. 그런데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본인이 어머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씁쓸하기는 했어요.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야, 네 생각은 어떠니? 내가 얘네들한테 모든 재산 다 넘겨도 되겠니? 내가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내야 하고 요양원 가면 보살펴주는 비용도 다 내잖니.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리고 얘네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니. 그래서 나는 얘네한테 주고 싶다. 저야 뭐 할 말이 없죠.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싶다고 먼저 말했었고요. 지금도 잘 보살피고 있는데 그건 너무 고맙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한평생 일군 재산인데 어머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없죠. 무슨 소리야?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누가 엄마를 모시던 둘밖에 없는 자식 편애하지 마. 모시고 사는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나 법정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여보, 화 좀 내지 마.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아직 어머님 돈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저는 흥분한 남편을 말렸고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희를 동서가 빤히 보더니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동서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형님, 부러우시죠? 어떡해요? 형님은 속빈강정이네요. 맏며느리면 뭐예요? 실속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그래서 많이 배운 것보다 똑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 동서, 미쳤구나. 이제 뭐 막 나가는 거야? 어머님 등에 없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왜? 어머님이 재산 준다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머님 어떻게 꼬셨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께 어떻게 말했길래 재산을 지금 다 넘겨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 어머님께 끝까지 잘해. 주제넘는 말인 거 아시죠? 또 선생질이에요? 왜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재산 받으니까 부럽고 배 아파요. 그렇게 꼬우면 저 노인을 모시던가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신세를 바꾸고 싶으면 덕을 쌓으세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뭐?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 모신 거야? 와, 이런 정신 나간 년을 봤나? 너 같은 게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건지 예전에 동서 엄마가 했던 말 이제 이해가 되네. 너 마음 곱겠어.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진 거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하거든.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날아봤자 벼룩 아니에요. 어디 애써보세요, 형님. 동서는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서류 한 장을 뽑았죠. 제가 남편한테 먼저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했죠. 그걸 보더니 혈색이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반차까지 내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일을 잘 처리했는지 그날 어머님도 동서도 서방님도 다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애타보라고 전화를 받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사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어머님 사는 집 말고 방앗간이 있는 원룸 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이유는 1가구 다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손을 쓰고 싶으셨어요. 저랑 아버님이 병원을 오가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 건물을 증여해 놓아도 되냐고 하셨어요. 저희는 집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1가구 1주택자잖아요. 완벽히 저희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명의만 잠깐 바꿔놓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명의 변경해 놓을 때 아버님이 세무사를 끼고 하셨고 병원 갔다가 세무소 갔다가 하면서 그때 명의를 변경했었어요. 세금도 작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아버님이 어머님께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은 명의가 어찌됐든 상관없고 매달 원룸에서 들어오는 월세가 어머님 통장으로 찍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의가 발목을 잡을 줄은 모르셨겠죠. 어머님은 부동산이나 재테크 이런 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아버님 옷자락만 붙잡고 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남편이 하도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느라 저도 자세한 얘기는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이게 이렇게 써먹게 되네요.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명의 변경한다는 게 그 얘기였구나. 난 월세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네, 어머님. 어찌됐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건물 제 명의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동서 못 주고요. 지금 어머님 집 있잖아요. 그건 어머님 명의니까 그거 주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동서가요 전화를 바꿔받으면서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형님, 명의가 형님이라고 해서 형님이 그 돈 다 홀랑 먹을 순 없어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유류분 청구 소송해. 그럼 소장 받아보고 내가 답변해 줄 거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저한테 명의 변경을 다 해놓고 돌아가셨지만 서방님네가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줘야 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선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한테 유류분 소송을 거네 만에 이 지랄을 떨었는데요. 저도 그땐 어머님도 동서도 서방님도 얄미워서 연락하지 않고 살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피골이 상접해서 한겨울에 얇은 잠바만 걸치고 저희 집에 와서 배를 누르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야이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큰애야, 나 어떡하니? 작은 애 좀 혼내주라. 아우,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세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나도 속았어, 둘째한테. 걔가 일부러 내 재산을 노리고 나랑 같이 산다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재산 달라고 하고. 어머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동서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건물 월세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자기 통장으로 돌려달라고 했대요. 그걸 거부하니까 그렇게 못 살게 굴더래요. 처음엔 사근사근하게 잘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예의 없게 굴고 밥도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차려 먹으면 밥그릇까지 빼앗고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왔어. 아니 그러면 서방님은 뭐 하고요? 서방님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도요? 아니 걔가 있지 꼭 지 서방 없을 때에만 날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한테 말했다간 골로 보내버리겠다고 아주 협박을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 나온 거야. 이럴 때 어머니 집 근처에 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추운 날 저희 집에 온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래서 진환이는 엄마가 이러는 거 몰랐다고? 이 새끼를 그냥. 재수씨도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엄마랑 당신은 여기 있어. 내가 아주 거기 가서 단판을 짓고 오려니까. 남편은 그날 그 집에 가서 아주 뒤집어 엎어놓고 왔고요. 뒤늦게 자신의 와이프가 어머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안 서방님도 동서를 쥐잡듯 잡으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선애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동선애는 결혼할 때부터 집을 샀었어요. 두 사람은 반반 결혼을 했는데 동서가 우겨서 집 명의를 자기 달라고 했었나 봐요. 서방님도 바보 같은 게 하도 동서가 닥달을 하니까 귀찮아서 명의를 줘버린 거죠. 그리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땐 동서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세를 주고 들어가자고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서가 그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지냈었는데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건물을 저한테 명의 변경해 준 것 때문에 서방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 집부터 자신의 집까지 명의를 검색해 봤었나 봐요.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집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왜 그런 짓을 벌였냐면요. 동서 정말 미쳤나 봐요. 처음엔 동네 아는 언니들하고 피부숍에서 수다발이 떨다가 어느 한 언니가 바람을 잡았고 같이 투자를 해보자고 해서 주식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때 돈 맛을 한번 보더니 계속 투자를 하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돈 다 날리고 코인도 하고 만회해보겠다고 해서는 하면은 안 될 게임 도박이죠. 그것까지 하면서 집까지 날린 거죠. 그래서 어머님 집에 순순히 들어간다고 했고 시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한 것도 빚 갚고 생활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주 난리가 나더라. 내 동생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바로 재수씨 쫓아냈어. 재수씨 슬리퍼에 잠바만 걸치고 나갔는데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 와, 정말 동서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그런 짓도 벌였대? 어머님께 한 짓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서방님은 돈까지 날렸으니 속이 말이 아니겠다. 저희 서방님이 정말 화끈하거든요. 바로 이혼 소송하고 자기 재산 돌려받게 고소까지 했더라고요. 속전속결이죠. 어머님도 그 내용을 다 아시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면목이 없다. 그래도 할 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둘째 며느리도 없어진 판국이고 나는 월세만 들어오면 되거든. 법적인 부분은 내가 혼자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큰애 네가 그 건물 명의 가지고 있어. 나중에 둘째가 필요하면 나눠주고 그래.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명의는 제 걸로 그냥 잘 놔두고 있을게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요, 일부러 이혼 소송 중인 동서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왜냐고요? 배 아프라고요. 그리고 동서한테 똑같이 말해줬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왜? 동서 부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만 쓰면 안 돼. 덕을 쌓아야 되는 거야. 꼬우면 너도 네 빚 다 갚고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해. 그 전에 서방님 마음도 돌려야 하고 용서도 빌어야 할 거야. 어떻게 어머님 밥그릇을 뺏을 수가 있어. 너는 그 일이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형님, 저 진짜 억울해요. 밥그릇 뺏은 거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과 다투고 밥 그만 먹고 얘기하자고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네 거짓말 듣고 싶지 않거든. 그만 닥치고 좀 꺼줘. 그리고 죗값 치르면서 사람 좀 되라. 그 후로 동서는 주말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 이혼 소송 중단할 수 있게 도와만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고요.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동생이 뭐 큰 잘못을 해서 지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욕심나서 혼자 일 저지른 걸 마치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서 그런지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남편도 여기 찾아오지 말고 차라리 동생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고 하고 매몰차게 보냈고요. 그 뒤로 또 찾아오길래 그땐 상대를 안 해줬더니 안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50억 부자가 됐어요. 물론 명의뿐이지만요. 남편이 참 고마워해요. 아버님 뜻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제게 대견하고 고맙고 자꾸 자기 아빠인데도 무슨 얘기 나눴냐고 저한테 묻는 거 있죠? 진심을 다해서 그런지 그래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진심을 다해 대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